제가 맡은 부분은 장애 이해 및 응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장애인분들 접할 기회가 많죠.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는 알아야 배려가 되잖아요. 모르는 상태는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을 접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로 넘어가서 보면요. 장애를 이해한다는 게 한 시간으로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더 장애를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 만약에 지인이 있다든지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상식과 제가 얘기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강의로 넘어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거 좀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는 여기 내용 보시면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어떤 의학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제 주변에서 봐도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소아마비라는 병을 알아서 장애를 갖게 된 거지만 요즘 사고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재활 운동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유엔에서는 보시면 장벽을 제거해 주자. 장애인이 의학적 손상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왔을 때 전 너무 편안한 거죠. 경사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에 오기가 쉬운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계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는 식사하러 갈 때 메뉴를 고르는 것보단 편리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벽들을 제거해주면 장애인도 이 사회에 같이 참여해서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애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 장애인 근로자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상인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학적 손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 사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계단을 못 올라가는 장애인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즘은 계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 여러분들 광양 쪽에 있는 형제 감자탕 혹시 아실까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가면 누룽지 식당이라고 이제 고등어 조림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당을 다니게 되면서 좀 변화된 케이스 중에 두 군데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근데 그 형제 감자탕도 경사로도 설치해주고 장애인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계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계단을 뜯어서 그냥 경사로로 만들어줘서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화장실 갈 수 있고 또 누룽지 감자탕은 아직은 화장실은 개선이 안 됐지만 거기 사장님이 저희가 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휴대용 경사로를 놔가지고 저희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장애인의 어떤 그 장애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간적으로 봐도 표에 많죠.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거는 크게는 신체적, 외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장애, 지체,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안면. 그리고 내부는 신장, 호흡기, 심장,
장르요로 간 내전증, 그리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하고요. 요즘 언론에서도 발달장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신문 기사를 봐도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단어 자체가 발달이니까 좀 어린 친구들만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발달장애는 갖게 되면 뭐 나이가 50, 60이 되더라도 당연히 발달장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요즘 정신적 장애도 사회의 어떤 환경 때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15개로 있는데 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좀 독특한 게 미국은 알코올 중독도 장애인으로 보고요. 학습 장애, 난독증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고, 독특하게 스웨덴은 또 외국이 그러니까 스웨덴에 이민을 왔다. 뭐 요즘 뭐 스웨덴에 이민 가기 쉽진 않겠지만, 근데 그 나라 말을 모르면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그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익힐 때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어떤 이 사람들도 같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많구나.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15개 유형을 저도 매일 헷갈리는데 이렇게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263만 명이 장애인인 거고요. 이게 2024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 아까 장애 유형 쭉 1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장애 유형이 지체장애이고요. 청각장애도 꽤 많고 시각, 지적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좀 데이터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1%잖아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 판단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되게 꼼꼼하게 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뭐 에피소드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급을 인정한다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뭔가 혜택이 있겠지 생각하고 가긴 간 거죠. 근데 이게 중증 장애로 나오면 이 사회에 적응하기,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손해를 볼까봐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중증 장애가 아니라고 막 우겼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물리적으로 중증 장애가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계속 우겼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목발 짚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제일 최상위 등급,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네요. 최중증 바로 밑에 등급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엄청 편한 거래요. 혜택을 보는 게 좀 많으니까. 뭐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중증 장애를 했을 때 그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는 5.1%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여기는 25% 가까이, 인구의 4분의 1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난독증, 학습장애가 있어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가 같이 나누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장애 감수성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냐?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뭐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도 자기 입장만 계속 얘기하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꼰대란 단어를 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장애 감수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애 감수성이란 모든 사람이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 느끼고 표출하는 반응으로 장애의 다름을 수용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자, 그럼 다음의 예를 살펴볼게요. 뇌병변 장애인은 발성에 다소 제약이 있다고 해요.
이런 장애인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자리 배치를 신경 쓰는 것.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문으로 바꾸자는 요청. 장애인에게 승진의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장애인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 자, 이제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장애 감수성을 제대로 장착하려면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바르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상인? 일반인? 아니죠.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장애우나 장애자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장애 감수성을 장착한 우리. 용어부터 바르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짧게 이제 아까 15개 장애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뭐 선수로 뛰지만 다른 장애 유형 선수들을 좀 생각해 보진 않았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로서 하는 그 장애 유형은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장애는 이렇게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 팔, 다리 등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은 저처럼 뭐 휠체어라든지 뭐 우족이라든지 보조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주차구역. 중요한 거는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 체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 민원을 좀 들었답니다. 어떤 거냐면 봉사자분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가 오니까 밀어준 거예요. 밀어줬는데 이게 그분도 이제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밀어서 이 벽 사이로 가면서 긁힐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이상하면 힘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분한테 이게 너무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 어떤 본인의 선의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이 팔을 밀어먹을 뻔했답니다. 벽 쪽으로 붙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요. 뭐 제 경험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도우시게 되면 뭔가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뭐 5분 몇 분 봐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요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각장애는 뭐 골볼이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전맹은 생각외로 소수랍니다. 저시력이라고 해서 빛이나 명암을 구분하는 분들이 더 많대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도와주고 뭐 건물 안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동할 때 함께 해주고 주변 환경 물건 등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특히 여러분들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밑에 노란색 블럭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각장애인들이 그 흰 지팡이라고 하죠. 그걸로 위치 확인하고 뭐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또 불편해요. 휠체어를 밀고 갈 땐 거기 좀 걸리니까. 근데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말로써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주로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뭐 요번에 제가 경험한 거지만 업무 협약을 맺으러 시각장애인 복지관 갔는데 이제 저는 익숙하니까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간 팀장님은 그냥 인사만 끄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럼 이제 거기 관장님이 이름을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는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야 이제 그 목소리 이런 걸 기억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긴 했었는데 그래서 말로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알려줄 때도 뭐 2발짝 뒤, 뭐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뭐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만이라고 하죠. 그게 눈으로 보이신데요. 뭐 제가 들었을 때도 식사할 때도 뭐 요 앞에 국이 있고 뭐 위치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위치 찾아서 드시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운전하고 집 앞 한 뭐 2, 30m 앞에 내려드리면 그분들이 그 집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서 찾아가세요, 집으로. 한 2, 30m가 돼도. 그 다음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기 보시면 소통 요즘 수화라고 이제는 안 합니다. 그건 아시죠? 이제 하나의 언어로 해서 수어라고 하고요. 수어 통역사 자격증 따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근데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따시면 생활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대요. 요즘 여러분들 뭐 TV, 뉴스 이런 데 보면 수어 통역사가 기본적으로 통역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모양 구화라고 하죠. 그리고 뭐 글씨, 뭐 이렇게 요즘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뭐 문자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청각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 소통 방법이 뭘까요? 예, 구화. 구화를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구화를 하면 비장애인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혹시 청각장애에 있는 것 때문에 좀 뭔가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구화를 배우길 많이 원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정 멈칫충이하고, 이렇게 화장실도 보면 이분들은 안에 있어도 만약에 노크를 하면 못 들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 중이나 표시도 이게 좋다는 거고요. 뇌병변 장애, 뇌의 문제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해야 되고, 저도 지금도 이제 가끔씩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분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으니까 뇌병변 장애인들하고 소통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꼭 가끔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뇌병변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뇌에 이제 명령을 내려도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이 시간차도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여러 번 얘기하면 괜히 미안한 것 같아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아, 네네네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뭐 이렇게 나름의 선의적인 배려를 한 거지만 그게 역으로 그분이 원하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고, 모르면 계속 물어봅니다. 다시 얘기해달라고. 못 들었다고.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체전에서도 만약에 뇌병변 장애인을 만났는데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원하시는 게 뭐 어디 화장실 위치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분들하고 대화할 때 말을 끊는 걸 싫어하세요. 이분은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들어주시는 게 좀 좋다고 얘기 드립니다. 지적장애, 요즘 지적장애 출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도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한 뭐 지금 근로지원이라고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근무 시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지적장애인 분들 도와주러 가세요. 근데 지내다 보면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욕구를 가진 인간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또 뭐 싫어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내다 보면 뭐 저는 이제 짧은 시간 뵙지만 근로지원인 분들은 그분들을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잘 흘러가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나 이런 게. 근데 보시면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는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정의한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고 한 번에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직장 생활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뭐 여러 명 있다면 너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또 다른 상사가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일을 쳐내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비장애인 분들 중에도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안 된답니다. 한 가지씩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장애인 분들 중에 대부분 동안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 사회 특유한 문화 있잖아요. 친해지려고 반말하면 좀 친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반말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나이 알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한테 내가 반말을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대어 꼭 써주시고요.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너무 어리게 느껴지니까 자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제가 요 근래 뉴스를 한번 봤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 손님이 장애인 남매의 밥값을 몰래 내주려 했는데 식당 사장이 막아섰다는 사연이 화제라고요. 네, 선의와 배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내주려다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아버지를 둔 40대 남성 A씨는 식당에서 힘들게 걸어 들어오는 중증 장애인 남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밥값을 계산해 주려 했는데요. 하지만 식당 사장은 저분들은 도움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몰래 밥값을 대신 내준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왜 자신들을 동정하느냐며 속상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가 재차 부탁했지만 식당 사장은 그건 돕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살아갈 힘을 빼앗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선의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장애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한 사장님의 깊은 뜻에 감동했다며 큰 공감을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은 일회성 동정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도움을 건네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진짜 배려는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니까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죠. 우리가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친하면 식당에 갔는데 뭐 거래처 사장님이 있고 막 이랬으면 밥값 내주고 막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 남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스스로 재활의 의지, 어떤 자활의 의지를 가지려는데 자꾸 도와주면 그런 오해를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사장님이 좀 마인드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 역할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뭐냐? 장애인 선수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임원 포함해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자원봉사 역할을 해주실 건데 저도 그렇지만 그 비장애인 선수들도 그 실업팀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뭐 이제 시청 소속이라든지 뭐 어떤 실업팀 뭐 기업 밑에 있는 실업팀 소속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연봉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전국 체육대회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상 종목은 세계 선수권에 나가면 메달을 못 딴다는 걸 아니까 모두 전국 체육대회를 노려요. 거기서 성적을 내야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할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그런 것처럼 장애인 선수들도 요즘 실업팀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세계 선수권에 가서 성적 낸 것보다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성적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번 체전에 제가 세 가지 종목의 시합을 뛰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왔을 때 시합을 뛰기 위해서 뭐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당연히 기능이나 이런 능력도 조절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그 경기 당일날 또 컨디션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19년 하다 보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진짜 막 무대를 날아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컨디션 떨어진 날은 이거 하면서도 약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경기 종목이 한 30여 개 종목이 있답니다. 어느 종목에 배정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다양한 종목에 갔을 때 좀 그 역할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장애 유형별 주요 특징 및 종목 보면 지체장애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든요. 주요 특징이 뭐 절단도 있고 척손상. 시합들이 보면 육상, 수영, 농구, 뭐 휠체어, 럭비, 뭐 댄스 스포츠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 뇌병변 장애에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운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치아, 육상, 수영,
보치하는 종목이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아실까요? 예. 예, 공 이렇게 굴려서 가까운 표적구에 누가 많이 놓느냐인데, 뭐 가끔 TV 보시면 뉴스에 가끔 나올 때도 있잖아요. 뭐 입에 그 물어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전맹이나 저시력이고 골볼, 유도, 육상. 골볼이 어떤 건지는 작년 파리올림픽이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 24년 파리올림픽 24년 파리올림픽 때도 그 방송 중계 한번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안대를 끼고 공을 굴려서 그 골대 뒤로 넘어가게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청각장애는 뭐 배드민턴, 탁구, 볼링도 있고 지적장애는 육상, 수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동반자가 아닌가. 뭐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경기장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위치 안내해주고, 경기 일정 및 이동 동선 안내하고, 관람객 및 선수 문의 응대하고. 이게 저도 이제 체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이 또 우리나라도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여성 화장실 숫자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체전에 가면 장애인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은 또 그 짧은 시간에 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경기장 바깥에 화장실을 별도로 이제 그 이동 화장실을 만들어 주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안내뿐만 아니라 지원도 필요한데, 이동이 필요한 선수 및 관람객, 뭐 장애인 또 관람객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고, 경기 운영 및 행사 진행 보조, 필요시 관계자와 연계, 존중.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장애인분들을 접한 분은 뭐 그닥 큰 두려움을 안 느끼겠지만, 제가 지금도 가끔 제가 생활하는 곳에 휠체어를 타잖아요. 그럼 같이 타는 사람이 놀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버튼을 눌러줘야 되나? 막 이렇게 당황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이 장애인이 있다면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거든요. 뭐 성격이 좋은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까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이면 또 누구나 똑같잖아요. 뭐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까칠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먼저 보이겠지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도움을 줄 때는 꼭 물어보셔야 된다. 먼저 꼭 물어봐 주시고, 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바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면 뭔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인데, 도와드릴까요? 보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약간 누군가를 도울 때 스스로 자부감도 느끼잖아요. 그 스스로의 자부심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과 필요 없는 상관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수하기 쉬운 행동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이미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휠체어 이용자한테는 허락 없이 휠체어를 밀어버린다든지, 왜냐면 도와주려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를 올라오고 있는데 제 나름의 계산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툭 밀면 앞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저쪽 이런 생활용 휠체어 좀 활동용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저는 운동용 휠체어는 뒤에 우리 보조바퀴라고 해서 꼬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퀴가 보면 큰 바퀴, 작은 바퀴 두 개가 있잖아요. 저 뒤쪽에 또 바퀴가 하나 있는 휠체어들이 있어요.
보통 운동선수들용 휠체어 보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뒤에서 밀어주면 앞으로 넘어져요. 그 휠체어는 앞에서 이제 앞쪽에 저쪽에 잡아가지고 위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데 턱이 있어서 끙끙거리고 있다, 낑낑거리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분이 자기 생활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앞에서 좀 끌어달라고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대할 때는 갑자기 팔을 잡아 끄는 경우 문제가 되고요. 당연히 소개 후에 아까 이름 말하듯이 말하고 도와드릴까요 하고 뭐 이렇게 팔을 잡아서 이동시키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물어보셔야 되고. 요즘은 젊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팔 잡고 하면 성추행으로 신고도 당할 수 있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요즘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아시죠? 장애인분들 택시. 거기 그 기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안 물어보면 신고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각장애인은 큰 소리로 반복하기 못 듣는데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입모양이나 메모 표정 활용하고 뇌병변 장애인은 여기도 있네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중간에 끊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바쁘니까 이거 빨리 하고 뭐 다른 거 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최대한 들어주시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예시인데 선수가 대기실 어디에라고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담당자나 운영요원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될 거고 생각외로 체전에 가면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선수들은 자기 시합 뛸 차례 때문에 예민해 있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러니까 19번이나 다 했다고 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계시고 또 오더 내리신 분도 너무 많은 곳에서 질의가 들어오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줄여졌으면 이번 체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를 앞에 멈춰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밀지 말고 물어봐 주시고요. 시각장애인 선수는 뭐 이렇게 저쪽입니다가 아니라 뭐 한 5m 정도 앞에 뭐 계단이 있다. 5m 앞에 뭐 대기실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로 바깥에 나가면 턱들이 있잖아요. 그럼 휠체어 이용자는 1, 2cm 턱도 엄청난 장벽이에요. 근데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우리가 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앞바퀴 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혹시 갔는데 뭐 장애를 갖게 돼서 휠체어를 탄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걸 엄청 두려워하세요. 앞바퀴 드는 거를.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몸의 중심이 공중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 장애인분들 봤을 때 도움 주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턱을 넘겨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는 브레이크 푸시고 자 턱 앞까지 앞바퀴를 대시고 난 다음에 눌러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아까도 얘기 드립니다만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 짓는 거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그렇다고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뭐 도와줄 게 있냐 꼭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다른 지역에서 선수로 뛰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을 마련해준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리고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즐겁고 안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